저는 임시정부와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또 그 관계에서 한중 관계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민유산과 그로 인한 이제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사를 전공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거 다양한 제가 듣다 보니까 정말 뭐 이런저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역사 문제가 과거에 그치지 않고 지금 이제 현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해 왔고 아마 그런 주제들로 뭐 여기저기서 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광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환국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좀 하게 됐습니다. 광복 80주년에 또 이제 하게 되는 강의여가지고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만 이 주제가 사실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가득 채우셔서 굉장히 뭐 고무적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발표문에 있는 내용 중에 조금 더 순화해서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이런 겁니다. 미리 강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 썼던 논문, 그러니까 20몇 년 전이죠. 뭐 20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썼던 논문들이 광복 전후에 해외에 있는 한인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던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한반도 내 식민유산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소위 식민에서 광복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됐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중국도 일본도 또 그것을 다 아우르고 있는 이제 미국도 다 포함해서 보면 한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약속은 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인 이슈들이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여기서 얘기하지 않지만 한국이 독립된다고 할 때 독립은 어떤 상태일 때 독립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인의 국적은 어떻게 인정해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이미 43년, 4년, 5년까지 진행을 합니다. 특히 미국이 여기서 첨예한 논쟁들을 국무부와 군부가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도 이 부분을 공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일어나냐면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제일동포들이죠. 들의 국적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인이다. 왜? 일본에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조 일본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제한 일본인들. 이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왜? 한반도에 있으니까. 라고 하는 미국은 속지주의고 우리랑은 이제 국적 부여 방식이 다르니까요. 그런 정도의 이제 상황 판단들을 해 가면서 한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접목해 가면서 광복 후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안게 될 여러 가지 의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가, 독립을 해 나갈 때 그 과정과 절차, 그 과정에서 특정한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 간의 협의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신탁통치라고 하는 것이 마치 45년 12월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연합국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논의해 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 향후 광복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국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국으로 보낼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적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이슈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생각을 생각보다 많이 하지 못했죠. 거기서 온 광복에 대한 온도차가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정부는 뒤늦게나마 이제 굉장히 많은 긴밀한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임시정부의 어떤 실질적인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갭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만든 유일한 광복 후 외교기구가 주화 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화. 중국에 남겨둔 대표단, 지금으로 치면 주중대표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사관의 기능과 영사관의 기능을 같이 하는 좀 독특한 중국의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화 대표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실질적인 중국에서는 그나마
한국인들의 어떤 기환과 광복군의 기환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조직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 전에 각국은 한국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리고 광복 이후에 한국에 대한 이슈에 어떻게 대응해 갔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귀환해 올 수 있었는가, 그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됐는가, 요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사진들이 뭐 있죠. 가장 이제 왼쪽서부터 보시면 잘 알려져 있는 사진이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1945년 11월 3일에 임시정부가 충칭 청사에서 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3일날 이렇게 연하지 청사에서의 상황들을 기념을 하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11월 4일에 중국 정부와 이런 교섭과 환송연을 하고, 그 다음에 11월 5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충칭을 뜹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곳은 공항이에요. 근데 이제 공항은 공항인데 어느 공항일까요? 어디에 있는 공항? 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오랫동안 잘못 실렸던 내용들입니다.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데 임시정부의 환국 모습이라고 그냥 그려놨어요. 이거는 상해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상해 강만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모습인데, 오랫동안 이게 마치 국내에 귀국했을 때의 모습인 것처럼 잘못 알려졌죠. 11월 5일에 충칭을 떠서 상해에 도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월 23일에 일진이 귀국했고, 이진은 12월 1일에 떠서 들어오려고 했지만 일기상의 이유로 제대로 착륙하지 못해서 12월 2일에 군산을 거쳐서 들어오게 됐죠. 그 1년의 과정이 있는데 1945년 11월 5일 이 상해에서의 모습, 그리고 상해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카퍼레이드도 하고 상해 교민회 환영 행사도 하고, 제가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독립기념관이 지금 소장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 보면은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11월 5일에서 11월 23일이면 지금 딱 요맘때잖아요. 그럼 요맘때에서 가장 가까운 정부기념일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제일 가까운 정부기념일? 그렇죠. 순국선열의 날이 있죠. 요 기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는 순국선열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 모습이 그 영상에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해외에서 치른 마지막 순국선열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어디다가 거기 이제 소개도 하고, 제가 지금 보훈 교과서를 쓰고 있거든요. 교과서 보시피 거기에 그 영상에 있는 모습도 짤막하게 캡션을 해서 집어넣고 있는데, 영상의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게 임시정부가 귀국 전에, 환국 전에 마지막 한 순국선열의 날 행사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죠. 여튼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11월 23일서부터 들어왔는데, 안타깝게도 환국할 때의 모습, 그 영상과 사진은 아직까지 누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찾게 된다면, 미국에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고, 단서나 찾으시거나 그러면 저에게도 좀 소식을 알려주시면 제가 잘 분석도 하고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든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또 역사도 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가 어떻게 광복 때까지 싸우는 거는 굉장히 관심 많은데, 광복 이후에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돌아왔는지에 대한 모습은 큰 관심을 갖지 못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국은 일단 우리의 현실을 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이거는 임시정부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어떤 대상을 어떻게 우리가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나름의 정책을 수립해 간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나름대로 대응을 해 간 것이죠. 그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임시정부의 전시외교, 그러니까 전시외교라고 하는 건 특히 41년 이후의 외교를 얘기를 합니다. 이 전시외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갈래로 일어났죠.
첫 번째는 군사적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왜냐면 41년 대한민국 건국강력에서는 복국을 거쳐서 건국이라고 하는 과정을 설정하고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복국은 국토 회복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국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가서 수도를 어느 정도 차지한 상황, 그런 군사적인 상황을 인정받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으면 복국이 완성된다. 이게 건국강령의 단계별 이 복국 건국의 어떤 그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군사적인 성과를 이루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영국과 미국과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중국과 그런 군사적인 공조를 하고 있었죠. 군사적인 공조라고 하는 건, 군사행위라고 하는 건요, 직접적 전투가 아니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적인 작전과 행위는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전에 아마 한시중 관장님 광복군이나 그 이전에 또 박흥록 교수님 다 강의하고 하셨겠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 굉장히 긴밀한 군사작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과는 영국과는 인면정보 공작대를 통해서 군사활동을 하게 되죠. 제가 영국에서 정말 TNA, 더 내셔널 아카이브에서 자료를 찾았었는데, 재작년에 이제 런던 가가지고 자료를 찾았거든요. 딱 보는데 거기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저 한국 사람들이 총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까지, 영국 사람들은 못 가는데 그 앞에까지 가가지고 일본어로 막 꾸짖으면서 연설을 하는데, 선전 활동을 하는데 감히 두려움이 없더라 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그 문서에다가 기록에 남겼단 말이죠. 그런 모습들, 혹은 미국과 어떻게든 공조작전을 통해서 국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훈련과 작전을 수립하고 진행하기 직전까지 있는 상황들, 이 다 군사활동이죠. 전투활동에 직전까지 간 것 뿐이죠. 중국하고는 또 어떤 군사활동들을 하게 되느냐, 실제로는 일본군으로 결국에는 강제 징집된 소위 지원병, 학병, 징병, 다양한 사람들이 탈출하잖아요. 일본은 포로가 되죠. 그렇게 된 사람들을 중국군 혹은 광복군으로 인계하고, 그리고 또 훈련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러한 군사공조 작전들을 해 나가게 되죠. 이런 일련의 군사활동들을 해 가면서 가장 큰 이제 목표는 광복군의 독립적 어떤 지휘권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한국광복군 행동 국위준승의 폐지라고 하는 큰 전시 외교의 일환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한국의 독립은 말할 것도 없고 임시정부에 대한 승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외교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42년에 이미 임시의정원이 연합의회를 구성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44년 36차 임시의정원 회의, 이거는 이때 의정원 회의는 굉장히 의미 있는 회의입니다. 제가 요새 제일 재밌게 공부하는 게 저 임시의정원 회의록하고 이 공보 그냥 쭉쭉 봐보고 읽으면 재밌거든요. 이때 마지막 대한민국 임시헌법 개정할 때입니다. 임시헌법 개정에서 마지막 임시헌법이 가장 발전된 형태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른 데서 발표했는데 최근에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교육과 납세와 병역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44년 마지막 헌법에서는 교육이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규정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한 나라는 그 국민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이다. 이게 44년 헌법 정신입니다. 그러한 임시의정원 회의가 바로 36차 임시의정원 회의거든요. 이 회의를 거치면서 임정에 대한 지지를 각계 정당이 모두 합의해서 이루면서 우리는 국제적인 승인과 원조를 얻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제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와 관련된 승인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구성원들이 조소왕, 외무부장이죠. 박찬익 선생은 대중외교에서 계속 해온, 자, 외무부장으로 꼽으라 그런다면 글쎄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에서 주축을 이룬 사람
꼽으라 그러면 저는 한 4명 꼽을 것 같아요. 초기에 김규식. 빼놓을 수 없죠. 또 20년대, 30년대 박찬희. 그리고 30년대 중후반부터 40년대 조소왕. 그 다음에 전후의 주화대표단 외교를 이끈 민필호. 4명을 이제 꼽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신규식 선생이라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지만 4명은 실무적으로 외무부장의 역할 혹은 그 외교 막후 협상의 책임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건 조소왕과 박찬희. 이 양대 이제 중심을 이루게 되고 그 외에 각 정계를 대표할 수 있는 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약산, 김원봉이죠. 그리고 김성숙 이런 인물들이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 조직, 그리고 군사 분야의 각각의 이 접선 루트를 딱 지정하게 돼요. 경제 정치 분야는 오철성, 조직, 공작 부분은 주가화, 특히 장개석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군사 분야에서는 하응음, 그리고 진과부는 또 남이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원조는 민필호가 여기에 대해서 협상한다. 라고 하는 안을 44년에 이미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면서, 중국 정부와 나름대로 교섭을 해 나가는데, 당시 중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느냐? 정치적으로는 이미 카이로 선언의 발효, 신탁동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군사적으로 보면 연합국의 한국 주둔, 군사 원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요. 경제적인 분야에서 봤을 땐 일본 세력,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는 일본 자본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본 자본주의 세력을 축출해내서 이건 중국이든 소련이든 미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국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방안들을 각국 간에 협의를 해가요. 다 각자 계산을 하는 거죠. 중국은 당연히 중국과 가까운 한국 정부가 만들어지길 원하고, 미국은 당연히 미국과 가까워지는 한국 정부를 원하고, 소련은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는 일본적 유산은 반드시 배격되어야 된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 그건 러일 전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되풀이하지 않는다. 라는 공통적 어떤 의사를 가지고 이제 실무적인 협의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생각했던 44년, 이건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당시 중국 외교부나 중국 군령부,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측의 입장만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떤 논의들을 해갔냐? 외교부는 다양한 안들을 하는데, 첫 번째, 연합군이 한국에 진공할 때 중국 군대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인가? 결과적으로 중국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 정부는 중국 군을 한국 정부에 파견하고 주둔시킨다라는 계획을 상당히 깊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야 여기 나름대로 영향력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연합국이 한국을 점령할 때 중국과 영국과 미국의 각 군대가 어떻게 점령구역을 나눠서 구획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의제에 있었고, 각국 주둔군의 수와 병종, 그러니까 공군은 없지만 육해군, 그리고 장차 이제 공군은 아직까지는 그 별도 군대는 아니고 육군과 해군에 약간 배속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 그 공동 군대를 만들거나 운영하게 될 때는 누가 이걸 책임질 것인가 등등등에 대해서 막 논의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군령부는 여기도 더 적극적으로 중국도 군대를 파견해야 된다. 한강 이남은 영국군, 미국군이, 한강 이북은 중국군이 진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지는 데 대해서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 광복군 이제 확군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광복군을 10만 명 이상까지 확 늘려서 그 군대를 국내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 군대를 국군으로 전환한다. 이게 임시정부의 한국 광복군에 대한 향후 구상이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들어갈 때 중국 군대도 같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중국의 어떤 나름대로의 이권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을 많이 이제 활용하고자 했지만 했습니다만, 미국은 여기에 대해 상당한 또 우려를 표하고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미 1944년에 태평양 전쟁기에 소위 한국 문제에 대한 정보와 논의가 굉장히
깊게 내밀하게 공유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탁 통치만 논의되고 있었다라고 좀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어느 나라가 어떤 군대가 들어오고 어떻게 구획하고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이럴 때 한국이란 나라의 독립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논의들을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전후 한국이, 이 다섯 번째, 전후 한국의 독립국가 건설이 이루어질 때 일본의 영향력이 우선 축출되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이 과거 일본과 같은 역할을 대체해야 한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련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 자기네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판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러한 생각 속에서 어찌됐건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최대한 활용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45년 9월 중국 정부가 이제 한국 광복된 이유죠. 한국의 친중국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군사위원회 주도로 한국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고, 여기서 한국문제 대강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원에 제출이 돼요. 이때 한국의 국방군 건립을 지원하고 이들이 신속하게 한국 군내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현재 한국 광복군을 기본 병력으로 삼고 일본군에서 복무하다 투항한 한적 사병을 위주로 이를 편성한다.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부대가 뭐냐?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광복군도 엄밀히 얘기하면 두 영역으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에 언제 입대했느냐를 가지고 뭐 연세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과거에 소위 가짜 광복군 이 논쟁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입대했느냐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45년 8월 14일까지 입대한 광복군에 입대한 사람들하고 8월 15일 이후에 광복군에 입대한 건 상황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독립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을 확대해야 돼. 확대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은 여기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일본군에서 복무하다 투항한 한적 사병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확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광복군에 이제 신규로 편입된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확대된 광복군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국 광복군 잠편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광복군 잠편지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이 협조가 중국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 일본의 군대 끌려간 사람들, 사실 일본에 그 징집돼서 간 사람들도 많거든요. 일본 지역에 입대한 사람들, 일본이나 다른 남양군도 제외하고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끌려간 사람들, 군인으로 간 경우에는 광복군 잠편지대가 될 일도 없고, 거기서 별도의 자위 조직을 만든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지역, 왜냐하면 중국을 비롯한 대만에도 있었거든요. 이런 조직들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한국 광복군 잠편지대 활동을 하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광복군 후손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기존의 광복군 중경 간부들이 뭐를 하냐? 각 요지에 파견되는 거예요. 상해, 항주, 광주 이런 데 가가지고 일본군 부대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석방을 해서 이제 한국군 잠편지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나중에 보시게 될 사진첩에도 다양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 2조의 내용이 바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고, 6조, 한국이 건군 간부를 육성할 수 있도록 북평 천진 일대 혹은 한국 내지에 군관학교를 설립하는데 협조한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실행하면 누가 눈엣 가시가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국 광복군이 거의 정규 군대로 더 확대되고 군관학교까지 만들어지면 제일 불편한 나라는 누굴까요? 미국이 불편하죠. 그죠? 실제로 이게 다 그대로 이행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중국의 입장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한국 광복군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를 한다.
모호하죠.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건 없지만 임시정부나 광복군이 요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응은 한다라는 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해주겠다고 약속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좀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호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광복군을 통해서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나름의 방침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광복군 잔편지대가 만들어지는, 편성되는 그것이 용인되고 지원되는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복 후에 만들어진 중국 내 수많은 지대들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게 이제 광복 전후의 중국 정부의 입장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광복 후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한국 사람들 한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광복했을 때. 여러분. 광복했을 때 해외에 있는 한인들, 한국 사람들 한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중국에 10만 명. 중국에 야,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 기가 막힌 숫자입니다. 10만 명. 또 다른 의견 없나요? 2만 명. 2만 명. 다양한 논의. 다 사실은 지금 2만 명설, 10만 명설 다 학계의 연구 논문에서 거론된 설들이에요. 다 근거 있는 설들입니다. 자료에 입각해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관내 지역입니다. 사실은 만주 지역까지 포함하면 230만에서 250만 정도 돼요. 네? 우리가 이거 관내 지역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하면 250만까지 됩니다. 어쨌든 만주도 중국의 영토로 수복되잖아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까지 포함한 한인 정책을 수립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관내와 관내는 좀 다르니까 10만 플러스 230만에서 250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뭐 최근에는 중국 측에서는 10만 명도 아니다.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학설도 등장하고는 있는데 자료상으로는 아직 거기에 대한 뚜렷한 어떤 증거 자료가 다 나오진 않고 있는데 저도 10만 명이 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은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10만 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일본군에 배치된 한인 포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 그러니까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자, 일본군에 배속되어 있는 포로들만 그대로 광복군에 데리고 들어오면 광복군이 이제 광복 전후에 한 최소 한 1,500 저는 한 1,400,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집계해 봤을 때 제가 다 자료들 비교해 봤거든요. 거기에다가 3만 명 정도 데리고 들어와서 기존의 광복군을 가지고 간부가 되고 그 하위 단계에 일본군 포로에 있던 한국 사람들 딱 데리고 들어오면 언어 다 되잖아요. 군사훈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개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3만 명 플러스 광복군이 되는 거죠.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3만 명의 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타 교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민은 아까 말씀드린 10만 명 플러스 230에서 250만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는 그래서 중국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연합국 총사령부, 그러니까 미국이죠. 미국이 연합국 총사령부를 운영하고 있죠. 그 밑에 중국과 미국과 영국, 각국들, 뭐 소련도 있지만 소련은 사실은 예외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국가들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일단 우리의 공통 목표는 연합국이 전쟁이 끝났을 때 연합국의 가장 최우선 목표 해야 할 일은 뭐였을까요? 연합국, 미, 영, 중, 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 그렇죠. 역시 뭐 이미 일본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엄밀히 가면 일본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그것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위축시키는 게 있을 것이고 일본의 군사력, 물리력을 해체시키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무장을 해제하고 해산시키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해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다 단절시키는 거예요. 독립시키거나
혹은 수복시키거나 이 일련의 과정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러한 나름대로의 최우선 과제를 생각해 봤을 때 해외에 있는 일본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해외에 있는 일본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 해외에 일본인들 얼마나 있을까요? 1000만 명이네, 1000만 명. 1000만 명. 만주를 비롯한,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1000만이 아니고 정확하게 800만 정도예요. 800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대만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45년 8월부터 46년 말까지 이동해요. 쫙. 한국에 있던 일본 사람들 본국으로 돌아오고,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돌아오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일본 사람 일본 가고,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 한국 오고, 태평양에 있는 한국 사람들 돌아오고, 태평양에 있는 일본 사람들 일본 가고, 태평양에 있는 대만 사람 대만 가고, 오키나와 돌아가고,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이동한 사람이 1000만 명이에요. 14개월, 16개월 동안.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이죠. 여기서 대합의를 이루게 됩니다. 뭐냐? 일단 각국 정부가 중국 안에서 이동은 중국이 책임지고, 일본 안에서 책임은 일본 정부가 하되 연합국의 감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 공해상에서의 이동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승인한다. 그리고 순서는 일본. 45년부터 45년 말까지 일본 진행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게 되고, 중국은 빠르면 46년 1월부터, 현실적으로는 이제 본격화된 건 3월부터입니다. 46년 1월부터 46년 6월까지. 그 다음에 소련 점령 지역에서는 46년 7월부터 46년 12월까지 이동을 진행한다.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 빨리 돌아가고 싶잖아요. 바다로 가요. 상해 갑니다. 상해에 백날 가서 기다려도 배가 안 떠요. 왜? 이미 연합국은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있었거든. 46년부터 중국에서의 이동을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배가 안 뜹니다. 그러니까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이동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중국에서 에서 한국 교민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공조 체계가 사실은 45년 전반기에 어느 정도 합의됐다가 45년 9월 그리고 46년 1월에 최종 합의를 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지역 한인의 귀환, 요 이제 세 번째 문단인데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런 협상을 해서 한국까지 한인 이동은 중국이 맡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의 귀환은 한국, 일본, 태평양 지역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미국이 책임진다. 라고 하는 상황에 맞춰서 나름의 일련의 귀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에서 아까 임시정부 상황에 대입해 보면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결국에는 어디에 승인이 떨어져야 들어올 수 있어요? 미국의 승인이 떨어져야만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앞서 말한 임시정부 같은 경우뿐만이 아니라 엄밀히 보면 중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중국 사람들은 두 집단으로 구분을 해요. 한쪽은 군인, 한쪽은 민간인입니다. 이제 한교라고 하죠. 그리고 군인은 한적병사, 한적사병이라고 해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병병사. 이게 지금도 이게 참 이해 못 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제 강제동원 관련된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한적사병 집훈총대, 한적관병 집훈총대 이런 것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한교와 한인을 어떻게, 한교와 한인 포로에 대한 처리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원하는 투트랙으로 이제 정책을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포로는 광복군을 비롯한 임시정부층의 신병을 인도한다. 인도해서 집단적으로 귀환시킨다. 민간인은 집단적으로 귀환시킬 수 없잖아요. 뭐 포로 수용소를 막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동북 지역은 안 넘어가니까 일단 좀 예외로 둔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포로들은 집단 수용하고 있다가 신병을 인계해가지고 집단적으로 귀환시킨다. 이게 첫 번째 대원칙이에요. 민간인들은 어떡하냐? 일단 놔뒀다가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46년부터 돌아간다. 승선자 명부를 작성한다.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해 가는데, 일단은
누가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항구 관리. 운항을 관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에 한국 교민이 많이 남아있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많이 돌아가는 걸 원할까요? 왜 한중 관계 교두보가 될 수 있는데 왜 돌아가기를 원할까요? 뭔가 하여튼 외교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되도록이면 지금 많이 있는데 갔으면 바래요. 갔으면 바랍니다. 근데 가면 좋은데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초반에는. 왜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예? 아니 다 맞는 말들이 왜 보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노동력 확보. 그러니까 냅두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주나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런 식으로 전후복구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주 고차원적인 또 다른 문제고 이 사람들 보내면 외교적으로 부담이 되겠죠? 추방의 성격을 갖는 거죠. 보낸다는 건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 부담이 되는 거죠. 아니 한국하고 중국 가깝다며요. 가깝다 그러면서 가라 그러면 이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담이 돼요. 첫 번째 외교적 부담. 근데 현실적으로 또 어떤 부담이 있을까요? 그렇죠. 돈이 듭니다. 돈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네들이 갈 수 있도록 조용히 알아서 갈 때까지 가고 싶은 사람 가도록 내버려 두자. 에? 일본에서 이게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많이 흐려졌어요. 이제 그런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갈 수 있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돌아가도록 방관하는 게 입장이자 정책입니다. 방관이 정책이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되죠. 자, 그런데 갔어요. 근데 안 가는 사람들이 남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최소화시키고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을. 남아있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겁니다. 거주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거류 조사를 시행하고요. 왜 거주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게 하고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으로 송화, 견송이라고 이제 쓰죠. 중국에서는 견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 범죄 경력, 경력, 풍기문란 등등등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체로 일반 민간인들은 초기에는 견송되지 않는데 초기에 주로 쫓겨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소위 풍기문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부 같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법제화해서 한인 처리법 대강, 한교 입국 처리 대강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인에 대한 거류증의 검사와 발급 이런 것들을 각 지방경찰관들이 진행하게 되고 한인 문제가 이제 내정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46년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아마 중국에서 활동하시던 아마 선조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분들이 다 거의 대부분 아마 한 1000에 1명 정도의 예외가 있을까요? 그거보다도 적을 것 같은데 다 46년 이후에 황국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거대 프라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 다 보시면 여러분들 수기 보시면 어때요? 독립운동 했는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혹은 독립운동가로서 귀국할 때 대우받으신 분 계세요? 없어요. 왜? 그냥 일반 한인과 한인 포로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분 없이 그냥 환송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억울하고 상당히 서운하죠. 그래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임시정부가 몇 가지 이제 그 당면 정책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당면 정책 중에 첫 번째는 임시정부가 어쨌든 그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 기간 내에 입국한다. 이건 임시정부의 한국 구상과 교섭인데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조금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에서의 과도 정권 수립에 역할을 한다. 그리고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보시면 자 10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외포
일본 교민들의 안전 및 귀국, 그리고 국내외에 거주하는 동포의 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리고 13번, 적군에게 피박 출전한 일본군에게 마지못해 그 군대에 끌려가게 된, 그래서 군인이 된 한적 군인들을 국군으로 편입하되 맹군, 동맹군과 함께 협상을 진행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 10번, 13번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국내에 있는 정치 세력들의 당면 정책에서는 없는 거예요. 국외에 있는 한인들이 국내에 있는 정치 세력에는 보이지 않거든. 근데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해야 된다. 우리가 귀국하더라도 보장해야 된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일본인의 안전도 우리는 보장한다. 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도주의적 원칙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이런 나름의 과정들이 요 당면 정책에도 사실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할게요.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오철성을 만나서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면서 적군 내에 있는, 여기 보시면 네 번째죠. 세 번째서부터 보면 중국 각 주요 지점에 한교기구를 설치하고 이에 중국의 군과 행정당국이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한교기구라고 하는 건 외교기구죠. 지금으로 치면 임시정부가 생각한 건 뭐가 여기 비슷할까요? 영사관이죠. 영사관. 한교기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민 업무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네 번째, 적군 내, 일본군 내에 있는 한적사병을 우대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들을 무기와 함께 광복군에 편입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각 정부 군정장관에게 한교 중 악독한 불량 문제 외에는 보호해 주도록 명령해달라. 그리고 중경에 있는 한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선박을 제공해달라. 등의 요구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한교기구 설치는 나중에 결국 뭐가 되냐? 주화대표단 선무단이 만들어지는 근거가 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광복군에 편입해 주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한국 광복군 잔편지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은 이제 박찬익, 민필호 등이 교섭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케이스에 따른 이제 나름의 진행들이 전개되게 되고, 단 중경에 있는 한교들에 대한 선박 제공, 이런 것들은 아주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일어나게 돼서 임시정부가 막 중국과 우호적이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요구했지만 그 중에서 되는 것도 있었고 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는데, 되지 않는 것 중에는 사실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의 교섭 속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들이 사실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크게 보면 환국하면서 광복 이후에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임시정부의 승인, 첫 번째. 두 번째, 교포들의 안전. 세 번째, 일본군에 있는 한적사병들, 이들에 대한 광복군 편입. 네 번째, 실질적인 환국. 이 네 가지가 임시정부에게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 현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9월 26일에 김구와 장개석이 이제 면담을 하게 되죠. 자, 9월 26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요는 광복 당시의 상황이 우리가 그리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예를 들면 김구와 장개석이 9월 26일에 이런 면담을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김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교섭하여 비행기를 운송해 달라. 이미 주관기관이 미국과 교섭 중에 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결정 못한다. 그렇죠? 2번, 임시정부 명의로 귀국하는 것이 어려우면 각 당파들이 합작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다시 전국선거를 실시해서 정식 정부를 성립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해 주기 바란다. 이거 우리 당면 정책에서 발표했던 내용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정식 정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겠고, 그 과도적인 상황에서 임시정부가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그 이상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영미와 협상할 테니 기다려달라. 우리도 이것도 우리가 결정 못한다.
장담 못한다. 3번 한국 독립당은 중국 국민당과 합작 밀약하기를 바란다. 협조망을 어떻게 조금 더 약속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계속 원조하겠지만 형식은 필요하지 않다. 원조는 할게, 장담은 못한다. 읽을 수 있죠. 4. 당장의 수요와 장래 귀환에 필요한 차관을 제공해달라. 고려하겠다. 이것도 고려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장담할 수 없다. 그죠? 5. 각 수복지부 민정장관에게 한인들에 대해 불법 분자를 제외하고 선략 분자는 잘 처리하도록 당부해달라. 살펴 처리하겠다. 바꿔 얘기하면 선의로 고려는 해보겠다. 장담 못한다. 이거 사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호의적인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싸늘한 반응도 이 안에는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군정은 깜짝 놀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적이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열 높고 문맹률이 높고 막 이렇게 일본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 높고 교육이 교육 수준이 낮고 이러한 미개한 사람들인 것처럼, 미개한 집단인 것처럼 설명했지만, 미군정이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 굉장히 학자층이 많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욕망, 욕구, 의식 수준 높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고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임시정부와처럼 뭔가 중심점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방안도 제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 수포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개인 자격이라는 범위 안에서 미국이 귀국을 협조할 수 있다라는 결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처럼 45년 11월 3일서부터 이제 임시정부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남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1월 3일 사진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념하려고, 기억에 남기려고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보다 더 공적인 차원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지 않습니까? 11월 3일에 이 연화지 청사에서의 사진은 대내외적으로 혹은 후대에도 보여줘야만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의사 속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은 이 임시정부 기념관, 여기 임시정부 기념관 대부분 가보셨죠? 예. 그렇죠? 임시정부 기념관 안 가신 분 적겠죠? 굳이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전시 전체 기획을 제가 실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을 이렇게 쫙 짜서 나름대로 한 공간에서 임시정부 전체 역사를 보여주고, 4층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층마다 색감도 다르고요, 재질도 다르고요. 4층은 이제 환국 이후 40년대거든요. 4층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좀 2층하고 3층에 비해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일단 4층은 벌써 한 번에 끝까지 보이도록 쫙 관통해 놨습니다. 중간에 걸림이 없어요. 2, 3층은 이렇게 꼬불꼬불 유물장들이 있는데 한눈에 일망할 수 있도록 쫙 보여져 있고, 색감을 푸른 톤, 하늘 톤,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딱 들어가서 정면을 봤을 때, 들어가면 정면을 보면 끝에 뭐가 있는지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 계신가요? 오늘 보게 될 영상이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임시정부가 환국하는 모습을 그 관에 들어가자마자 정면에 보이도록,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거리가 있으니까요, 정면에 보이도록 환국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자. 이게 사실은 거기 전시 컨셉의 취지예요. 그래서 3일에 그런 사진을 찍고, 4일에 중국 국민정부와 환송회를 치르고, 5일에 비행기에 올라서 돌아오는 나름의 상황들, 이것들을 기록으로 남긴 요거를 우리가 쫙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해를 거쳐서 우리가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환국할 당시의 모습도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임시정부 인사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비행기 타고 귀국한 사람 없다. 배 타고 46년이 지나서야 1월서부터 배가 뜨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은 2, 3월 이후에 귀국합니다. 그때가 돼야만, 때가 돼야만 돌아올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젠지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 사람들이 다 간다는 전제 속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흥미로운 건 제가 이제 그 일본 영사관 측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 일본에 여전히 이제 일본 외교 조직들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양한 얘기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데, 왜냐면은 일본의 책임이 있거든요. 뭐냐면 일본 군으로 끌고 들어간 한국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인을 비롯한 조선인과 다양한 사람들이 일본군이 되어서 중국에 와 있잖아요. 전쟁이 끝났어도 이 사람들을 먹이고 보호해야 되잖아요. 급양의 의무가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신병이 인도되네? 라고 해서 일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요. 그러면서 이 한국인들 독립국이 된다는 자부심에 교만하다. 이런 말 할 처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영사관, 중경에 있는 일본 외교기록관들은 임시정부 사람들을 중경에 있던 조선 독립관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독립국이 된다는 자부심에 교만하다. 이런 문서들을 남기면서 이걸 중국 정부나 미국 측에도 문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굉장히 왜곡해서 바라보게끔 만들던 표현이 좀 뭐냐, 그 못돼먹은 심보가 45년 8월 이전뿐만 아니라 광복된 이후에도 제공되게 되고, 이거는 중국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이제 그 에드워드 와그너라고 조선 이제 6.25 성리학 갖고 이제 그 미국의 대학자가 있으시죠? 그분이 이제 그 남긴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일본에서 군정 그 기록관으로 있으면서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록을 남겨서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대꾸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막 돌아가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정책이 서 있어요. 노선이 수립되어 있고 이 사람들을 어쨌든 피해자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자료, 리포트가 계속 쌓여 있다는 거죠. 일본 애들이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는데, 그걸 치워놓으면 다음날 또 이만큼 쌓여있고, 다음날 하면 또 이만큼 쌓여있어 어느새 쇠뇌당하게 버린다는 거죠. 일본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잘 안 지키고, 말을 잘 안 듣고, 규칙을 잘 안 지키고, 등등등등을 부정적인 레포트를 계속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기가 쇠뇌당하는 거죠. 미국 관리들도 그럴 지경에 있었다라고 당시에 거기에 있던 그 에드워드 와그너 같은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길 정도로, 전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정부로서의 역할과 기능과 이런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일본은 패전국이지만 정부 조직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습들을 잠깐 이제 보는 겁니다. 음악은 우리 감독님이 자, 그래서 45년 4월 11월 5일에 이 비행기를 탑니다. 이 비행기가 내려오게 되죠. 이 영상이 독립기념관에 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분석은 거의 지금 되지가 않아서 제가 여기서 이 영상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읽어봐야 될 지점들이 있는데, 임시정부의 모습, 상해 한국 교민의 성격, 이건 누가 왜 찍었는가, 무엇을 담기 위해서였는가 등등등 얘기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김고를 비롯한 이 2, 3대 황국 당시의 모습이 사실 영상으로 남아있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사진으로만 봐왔던 거죠. 근데 보시면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좀 화질 좋은 영상도 있으니까 또 한번 보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시영 선생이죠. 조수왕 선생.
안미생, 김규식, 네, 최동호, 신익희. 자, 여기 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상해 한국 교민들이 임시정부 인사들을 위한 이런 환영 행사들을 치러요. 그리고 교민들의 표정은 밝습니다. 그런데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심란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45년 11월 23일에 상해를 떠날 때의 모습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 설명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도착했어요.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뜨면서 해가 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제 배웅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건 제가 영상에 있는 순서를 이렇게 배열한 거예요. 요 이후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러한 나름대로의 환곡을 하면서 임시정부는 돌아옵니다. 임시정부는 돌아오지만 여전히 임시정부는 중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임시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독립운동 진영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겁니다. 당초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 첫 번째는 중국에 남아있는 교민을 계속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민들이 돌아오려고 할 때는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군의 포로로 잡혀있는 한국인 병사들은 한국 광복군으로 편입시켜야 된다. 이 계획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되죠. 자, 그럼 광복 전에 한국 광복군은 한 몇 명 정도 됐을 것인가를 놓고 보면 45년 4월에 임시정부가 파악하고 있던 병력이 560명입니다. 근데 45년 4월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광복군에 편입하는 병력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통계에서 사실은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미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여러 곳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이거를 집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차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다른 광복군 논문 쓰면서 추산해 본 건데, 45년 4월에 임시정부는 560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이때 750명을 넘은 걸로 파악됩니다. 각 지대가 파악하고 있던 병력 수를 총 합산해 보면요. 그리고 광복군 포상자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 45년 8월에 공식적으로 통계에 나온 사람들만 해도 7, 800명 이상이 되게 되고, 그 외에 광복군 동지회에서 만든 기록들, 포상자들까지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최소 1000명, 한 14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그 외에 종전 직후에 중국 관내 지역에 있던 아까 일본군 출신 한인 병사는 28,000명, 아까 3만 명이라는데 정확하게는 28,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건 통계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일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고 해서 일본 본토로 이동한 경우가 아주 특별한 일부만 있습니다. 이거 사유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요 자료들이 발견이 되지 않는데, 어쨌든 요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중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 본인들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모여 있다가 집단적으로 포로가 되게 되고, 그리고 광복군의 신병이 인도되게 됩니다. 연합국 총사령부와 중국군사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합의를 하게 돼서, 처음에는 일본인하고 조선인이 같이 수용돼 있었어요. 근데 항의합니다. 임시정부에서. 왜 우리는 패전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가해국이 아닌데 왜 우리가 일본인과 같이 포로가 되어야 되냐라고 항의하게 되고, 그래서 한인 포로 수용소만 따로 설치해서 분리 수용되게 됩니다. 대체로 한인 포로 수용소는 최대 3,00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운영됐는데, 제가 최근에 보는 자료가 두 자료를 보거든요. 주로 임시정부지, 임시헌법하고 이런 것들, 법령들. 하나는 이 해방 이후에 각 중국 지역에 있던 이 포로 수용소들, 한적관병 집훈 총대들을 보는데, 적으면 800~900명, 대체로 보면 1,500명 이내로 몰려 있었던 걸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왜 1,500명인가, 최대 3,000명인가를 추정해 보면,
이거 이제 요것도 이제 자료로 나오면 요거 이제 자료로 안 나온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뭐 타고 오냐면 LST 타고 들어오거든요. LST가 최대한 1,500명 정도 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대로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사람들이 아마 분리 집중 수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그래서 한인 포로 수용소는 엄밀하게는 중국군이 관리해요. 그런데 한국 광복군 병력이 파견돼서 훈련이나 교육을 담당합니다. 안춘생 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도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막 했던 것이죠. 중국군에 의해서 승인된 한국 광복군 인원이 여기에 들어가서 포로 수용소이긴 하지만 일본 통치 시기에 한국의 개황, 한국의 민족 사상 이런 것들을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민족 정체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식민지 상황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일본 군대가 들어온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일본군 출신 병사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한국인에 대한 역사관 이런 것들을 광복군 병사들이 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정신 개조시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때 광복군 총사령인 이청천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지청천 이제 가명을 썼으니까 이명을 쓰셨으니까요. 지청천 장군의 명령으로 광복군 각 지대가 이제 일본군 점령제 군사 특파단을 막 파견을 해서 주요 도시의 잔편지대를 편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존의 3개 지대에 외에도 6개 잔편지대를 편성을 해서 광복군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광복군이 3지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 2, 3지대. 그래서 1지대는 민혁당에서부터 넘어온, 의용대에서 넘어온 병력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2지대는 기존 광복군 1지대와 그 다음에 전지공작대를 비롯한 주축을 이루는 것이 2지대가 구성이 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김학규 장군을 이루는 3지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주 북평 판사처, 북평은 북경의 다른 이름입니다. 북평 판사처, 그 외에 여러 지역의 이 잔편지대를 구성을 해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병력을 확장해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그 자료들이 주화대표단 문서에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한 같은 경우에 46년 1월에 박찬익이 보고에 보면 700명 정도가 조직적으로 조직되어서 훈련받고 있다. 화남구에 이제 이 나름대로의 선무단이 무한 분단을 만들어가지고 2066명이 4월 상해를 통해서 귀국했다. 그러니까 일부는 돌아가고 있다. 일부는 남아서 조직 훈련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기록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하신 분도 있다면 저는 정말 공동 연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는 기록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광복 후에 그 일본군 포로로 있다가 한적관변 지풍 총대가 된 사람들의 명부가 강제동원 기록물로 분류돼서 지금 있어요. 국가기록원에. 그 기록과 잔편지대 기록물을 대조해 보면 광국군과 광복군 잔편지대에 대한 총상이 이제 드러날 수 있고 어디까지가 독립운동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강제동원의 영역인지를 좀 우리가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보면 이 수는 적거든요. 이 잔편지대 이 주화대표단에 있는 에서 파악되는 각 지대의 수는 적은데 강제동원 이 자료상에 보면 이 편대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잔편지대, 광복군 잔편지대 활동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연구는 아직 아무도 안 했습니다. 제가 올말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인데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명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 다 따져야 되는 것이어서 자 여튼 그래서 6개 잔편지대를 편성하고 그런 광복군 확군 운동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신분으로는 포로였습니다. 포로였고 결국에는 송환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일본인 송환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괄 송환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광복 후의 현실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암담한 지점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상해나 청도, 천진 이런 곳에서는 집결돼서 46년 초부터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 찍은 사진들이 이 사진들이에요. 이 사진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눈에 익은 사진들이실 겁니다. 어디서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이거 90년대에 광복군 동지, 80년대 후반 90년대에 광복군 동지들이 모이셔서 이거를 참 이 사진첩을 만들 때 불굴의 민족혼하고 그 항일연의 선봉 그 사진첩이에요. 2지대하고 1지대가 사진첩을 만들었죠. 그 사진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집에 있으신 분도 있고 혹은 다른 데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사진첩이 굉장히 중요한 사진첩이거든요. 이 사진을 누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각각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은 거예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혹은 광복군 동지에서 갖고 있다가 다 끓여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사진첩을 묶어서 낸 거죠. 내서 우리가 이 사진을 언제 찍었고 어떻게 모았고 이게 왜 사진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내게 됐는지를 정리해서 밝혀놨으면 지금 연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물론 89년, 90년 이거 왜 만들었냐면 소위 훈격 조정을 하게 되면서 91년에 특히 광복군을 비롯한 훈격 이제 조정이 있으면서 그런 필요 동기가 발생하게 됐는데, 어찌됐건 그게 계기가 돼서 광복군 사진들이 한번 다 끄집어져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상해 가든 브릿지를 요 줄에 보면 이제 줄 있죠. 사진 보면 가운데 누구 이제 알아보시겠어요? 이범석 장군이죠. 이범석 장군이고 그 뒤에 보이는 게 가든 브릿지고요. 지금 우리 상해 가면 많이 가는 그 와이탄, 네? 와이탄 공원에서 그 외탄 외대교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가 있고 옛날 러시아 영사관, 일본 영사관 넘어가는 그 조개지 쪽으로 넘어가는 그 다리 그 앞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가 아주 상징적인 데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여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은 여러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 찍었을 것인가? 또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46년 초에 찍었을까? 45년 말에 찍었을까? 46년 3월에 찍었을까? 그게 뭐 중요할까 싶겠지만 언제 찍었느냐에 따라서 돌아오기 직전에 찍은 것인지 아니면 잔편지대 활동을 시작하면서 찍은 사진인지 이게 사진을 찍은 배경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튼 이분들은 광복군이죠. 이분들이 이제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상해에 모여서 추정해 볼 수 있잖아요. 뭐 하셨겠어요? 이제 딱 흩어지겠죠. 각 주요 지역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일본군 병영에 가서 신병을 인도하고 그러면서 잔편지대를 하나하나씩 만드는 역할들을 했을 겁니다. 한 경우도 회고록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전에 혹은 그걸 끝내고 귀국하기 전에 직전에 모여서 찍었을 가능성이 있는 전자든 후자든 그래서 여기 광복군의 핵심 인원들이 광복 후에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활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진은 28년 3월이에요. 여기 보시면 28년 3월이니까 46년 3월이죠. 46년 3월에 중화민국 공군기계학교에서 막 누구누구가 와서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전히 중국군과의 공조 활동을 개별적으로 또 진행한 증거들도 여기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사진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인데 사실은 이렇게 사진만 남아있는 거죠. 해방 후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광복군 북경지구 특파단 요원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여기도 북경지구 특파단 1동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남아 있는데 북경지구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건 언제겠어요? 북경지구 활동이 가능한 시기는
해방되고죠. 45년 8월 이후에 특파단이 파견돼서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은 뭔 증명하냐? 아까 말한 한국 광복군이 해방 후에 여러 가지 확군 활동을 하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한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이걸 갖고 누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복군이 이미 광복 전에 북경에 들어가서 특파단을 조직해서 이런 활동들을 막 벌였다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사진과 위에 있는 사진을 혼동해서 해석하게 되면은 역사적인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정복을 입고 광복군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기 위한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진들을 찍었고 그게 바로 광복군 잔편지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세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장사 인근에서 수용된 1000명 정도의 한인이 철책 없는 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포로였지만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반년 정도 지내다가 4월 항구를 거쳐 5월 상해로 들어와 귀환했다. 대만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첫 눈물이 대만이었는데 1300명 정도의 한인 병사들이 한적사병 집훈총대라는 이름으로 집단 수용됐고 운동회도 하고 막 다양한 활동들을 해요. 자기들끼리 이름도 정합니다. 십자성 맹호회라고 남십자성 보면서 조국으로 돌아가야지 막 하면서 이름을 지었거든요. 46년 3월에 이 사람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청도에 있던 사람들도 1월 무렵에 수용소가 설치돼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증언들을 해요. 수용소 막사는 중국군이 사용하던 걸 썼고 식량 또한 중국군의 지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지원은 중국에서 줬지만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원래 누가 댔어야 되는가? 원래 일본이 이 자금을 댔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원한 거는 우호의 상징으로 지원한 거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거는 전쟁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들이 있다. 어찌됐건 중국 지역 같은, 그나마 여기에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만 중국이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와 중국 정부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조치도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임정과 중국 국민정부의 긴밀한 관계가 작용됐기 때문에 그나마 양호한 대우를 받을 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런 양호한 대우가 가능했냐? 처음에 다시 얘기했지만 중국이 이렇게 지원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말 그대로 우호적인 친선의 이유도 있겠지만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외교 국제 정세의 기본적인 속성과 연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인 친화 한인 세력, 혹은 친화적인, 그러니까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외교하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것이고 그래서 친중국적인 인맥도 확보하고 활용하는 나름의 그런 어떤 구상도 여기에는 작동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나름대로의 한중 관계를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화대표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외교학과 교수들 만나면 맨날 얘기해요. 그래서 독립운동으로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경찰청 혹시 경찰서 말고 경찰청 가보시면 본청에 왼쪽에 이제 백범김구 선생 흉상이 있죠. 이거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뭐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2017, 8년도에 경찰의 역사와 임시정부 역사, 독립운동과의 연계성을 막 탐색하기 위한 나름의 막 이런 것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 경찰 가족 계신 분들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백범일지 독후감들 경찰들 읽고 그 독후감 경연대회하고 독립유공자 경찰 후손들 중에 장학금하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경찰 역사 임시정부와 연계하는 그 전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가 그거 제안해가지고 했었어요. 독후감 하자. 경찰 중에 뽑아가지고 임시정부 사적지 탐방 가자.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임시정부와 경찰과 관련된 거 뭐 하자. 그리고 임시정부와
밖에서 너무 말씀하시면 안 되긴 하는데, 그 어떤 독립운동을 한 경찰들을 쫙 뽑아가지고 사전처럼 뭐를 내자. 그래서 책도 나왔고, 그게 지금 경찰청에는 공개가 되고 있고, 그런데 다 하는 건 좋은데, 하나 필요한 게 있다. 뭐냐? 사실은 안타깝게도 경찰이 해방정국에서 광복 이후에 백범 선생을 지켜내지 못한 나름의 사연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뭔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00주년 때 경찰청장이 백범 선생 묘소 참배하면서 봉정식을 아마 했었죠. 뭐 등등의 일들이 있었습니다. 흉상을 짓고. 그래서 여러 정부 기관들 중에 일부는 임시정부와 어떤 역사성을 공유하는지 시초가 되는지를 좀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국방부도 광복군 들어가 있고 다 하잖아요. 외교부가 잘 안 해요, 외교부가. 외교에선 뭐 어떤 영역이 있냐라고 하면 임시정부의 외교부도 있지만 사실은 주화대표단이라고 하는 특수한 한중 관계의 외교 조직이 있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만 있는 역사적 유산이다. 라고 어필할 수 있다라고 외교부에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도 틈나는 대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화대표단이 있었습니다. 이 주화대표단은 임시정부가 이제 환국하잖아요. 임시정부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교민들의 상황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뭔가 임시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정을 대체할 기구의 설치를 논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서 바로 이 주화대표단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한교 선무단을 조직합니다. 영사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한교 선무단. 그리고 그 이제 한국 광복군 잔편지대가 군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화중, 화북, 화남으로 이제 세 구역을 나누고 교포들에 대한 조사와 구호를 위한 선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이 문서가 주화대표단 설립에 관련된 설립주비위원회 회의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리고 왼쪽이 이와 관련된 이제 문서. 이 보시면요. 이 용지가 또 저는 재밌어요. 왼쪽에 있는 거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용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용지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계승해서 사용을 합니다. 야, 이런 것까지 미주알 고주알 보나시겠지만, 이 중요하죠. 이거 되게, 그죠? 어느 종이에 그냥 우리 백제 쓰지 않고 세종이 와서 임시정부를 계승해서 공식적인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 단장은 박찬익, 대표는 지청천, 왜냐? 군사. 그리고 일반 외교는 민성린, 민필호 선생이죠. 성린, 호가 성리니까. 산하에 비서처, 교무처, 군무처, 총무처를 두고 교무와 군무, 교무의 교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고요. 교포할 때 교자입니다. 의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충칭, 연화지 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기 보시면 요 사진의 장소, 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다르죠. 이 중에 아는 분 계시나요? 왼쪽 사진에? 네? 계시죠? 누가 계세요? 서 계신 분도 있고, 뭐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오른쪽부터 보면 민필호, 민성린, 신건식, 특히 3인방입니다. 주화대표단을 이끈 3인방. 신규식의 동생이 신건식 선생, 박찬익 선생, 그리고 이 신규식의 사위인 민필호 선생, 이 3인방이죠. 이분들이 중경청사를 46년 4월에 떠나면서 이 사진을 찍고 오른쪽에 또 주화대표단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태극기를 내걸고 한국 주화대표단 간판을 걸고 사진을 찍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중에 분명히 가보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이곳을. 네? 왼쪽은 충칭입니다. 오른쪽은 어딜까요? 네? 힌트, 중국의 수도. 네? 남경입니다. 지금의 수도는 북경이지만
중국 국민정부의 수도는 남경입니다. 49년까지. 지금 대만하지만 타이베이는 임시 수도입니다. 정식 수도는 난징입니다. 남경입니다. 남경이 상징적인 곳이죠. 남경이 수도였어요, 원래. 그래서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 국민정부가 임시 수도를 중경으로 갔던 거죠. 전쟁 끝났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난징으로 돌아옵니다. 중국 국민정부가. 일본군이 전후에 이제 항복 선언을 하잖아요. 항복 조인식을 하잖아요. 어디서 할까요? 미주리오에서 하죠. 이건 미국과의 대상입니다. 중국과도 해요. 어디서? 난징에서 합니다. 네? 난징에서 하게 되고, 이게 지금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보신 적이 또 있는 난징에 우리가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가면 가는 곳 중에 주화대표단 판사처 구지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바로 거기에요. 지금. 그 건물도 쭈루루 있는데 가거든요. 여기 있고 태극기를 걸고 찍는데 제가 올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광복절에 우리 독립운동 임시정부 특히나 활동할 때 모습들 보시면 태극기를 이렇게 가로 걸고 행사들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대형 태극기 한번 가로로 딱 걸고 행사를 한번 크게 하면 또 나름다른 멋있지 않을까? 예, 광복의 어떤 재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할 건데 이런 활동을 한 거죠. 왼쪽의 사진은 중경을 떠난다라고 하는 신호고 오른쪽은 남경에서 본격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라는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왼쪽이 이제 저기 민영수 선생이에요.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여기 밑에 잡고에 없죠. 민영수 선생, 민필호 선생 첫째 아들이죠. 그 다음이 박영준 선생이죠. 박찬익 선생 아들입니다. 그 다음 민필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박찬익 선생.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오른쪽에서 세 번째 민영구 선생이 되죠. 저 민재호 선생 아들. 그래서 이렇게 주화대표단이 지구별로 조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화북, 북경에, 그리고 화중, 화남 각 지역에 이제 거점들을 북평, 천진, 그리고 상해, 남경 이런 지역들을 다 거점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나름대로 귀국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류증을 심사 발급하는 거예요. 거류증.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국민정부는 여기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항교 처리법 대강이라고 해서 돌아가지 않은 한인들은 거류증을 받아야 된다. 임시 거류증이죠.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이게? 뭐와 비슷할까요? 영주권 같은 거죠. 영주권. 영주권 같은 거를 발급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심사를 거쳐야 된다. 그게 인정되면 남아있을 수 있고 못 받으면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 주요 연구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48년이 되면 어떤 체계가 구축되게 되냐 동아시아에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라고 하는 경계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정립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제국주의 체제 속에서는 여러 민족이 섞였으니까. 근데 민족 단위별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국가 안에서의 국적이 부여되고 그 안에서의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 설정되고 외국인은 특별한 심사와 나름의 요건을 갖춰야만 임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과도기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주화대표단이었는데 주화대표단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신원을 보정할 수 있는 역할이 공식적으로 부여된 거예요. 주화대표단이 자,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맞습니다. 정당한 직업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보증서를 써줘요. 그러면 중국 정부가 거주증을 발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신세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공식적으로 46년 6월에도 진행했고 47년에도 진행해 갔습니다. 그래서 주화대표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광복된 이후에도 임시정부, 그리고 임시정부의 기구는 여전히 중국에서 실효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 실체가 바로 이 주화대표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주화대표단이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귀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민간인, 한교들의 귀환이죠. 그런데 한교의 귀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을 구분할 때는 교민과 포로로 구분했지만 귀국할 때는 다른 배를 타고 오지 않아요. 그냥 한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되고 한국 광복군 잠편지대도 편성은 했지만 실제로 잠편지대로 들어온 데는 여러 제약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재산도 그 제약이 돼요. 처음에 제가 이거 사실은 저는 이제 임시정부랑 이제 귀환, 해외 아까 그걸 이제 연구했었다 그랬잖아요. 제일교포들의 귀환을 막 연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미국이 갖고 있던 우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에 있는 한인들이 되도록 많이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돌아가지 않으면 제2의 관동 대지진이 일어난다. 미국 문서에 나와요. 나온다. 그러니까 많이 돌아가야 된다고 봤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면 일본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200만 정도 되는데 미군은 150만에서 18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었어요. 100만 명, 150만 명이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본 안에서 노동력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100만 원씩만 갖고 봐요.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냐?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갈 때 1,000원씩만 갖고 갈 수 있다. 재산 휴대 제한을 합니다. 1,000원 지금처럼 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피땀 흘려가지고 강제로 끌려가지고 돈 모았는데 이거 못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재산 규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야 기다리다 나중에 나 치사해서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일본의 상황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봤더니 중국에도 적용이 돼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명의 인구가 도는단 말이에요. 1,000만 명의 인구가 도는 만큼 재화가 이동한다 그러면 경제적 급변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중국과 미국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예외 없이 사람들이 들고 가는데 재화, 재산, 돈이든 그 외의 물품이든 갖고 돌아가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1946년 말 어찌됐건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교포들이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선무단은 그 역할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다 하게 되고 주화대표단도 이제는 귀환을 시작을 해요. 46년 11월에. 그래서 돌아가면서 자,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 주화대표단 사람들은 임시정부 다 독립운동가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었잖아요. 박찬희, 민필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특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우대 조치를 해달라, 기다릴 수 없게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해당 일반 송환자의 예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그냥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다. 우대할 수 없다. 일반인과 똑같이 수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행위할 수 없다.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다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굴욕적인 측면이 없잖아. 있죠.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제일 돌아오고 싶은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남들 다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돌아간 거 뒷바라지한 사람들이 46년 말부터 귀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가들이 귀국하게 되고 중국에서 활동하던 민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국공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 더 일부는 있으려고 해도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부는 남게 되고요. 대다수가 대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민필호 선생 같은 경우고, 타이베이로 넘어가서 대만이, 이건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죠. 우리가 지금 자유중국, 중공 얘기할 시대는 아니지만, 중국이 이제 대만이 곧 중국이던 그 시절에, 이제
대만 총영사를 하면서 외교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 주중대사 신석호 선생이 파견되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대만과 한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이제 민필호 선생 같은 분들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국 대사로는 이제 신석호 나중에 이제 신국권이 피신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면서 쌀, 석탄 이런 여러 가지 물자가 대만을 거쳐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국共내전 이후에 한중 관계가 현실적으로 한대 관계로서 치환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주화 대표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자명하고 정화항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48년 이 무렵까지 상해에서 굉장히 활동했습니다. 아나키스트잖아요. 문화 활동들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분들은 국共내전이 일어나니까 대만으로 거쳐 들어갔어요. 중국 국적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겪게 되는데 중국 국적 취소를 요청하고 한국 영사관에서 이제 여권 받아가지고 귀국하려고 하는데 중국 정부에서 빨리 안 내줘요. 기다리다가 1950년 초가 돼서야 이게 받게 되고 배를 탑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 배를 따는데 그 배가 1950년 6월 24일에 배를 탑니다. 홍콩 가는 배를 6월 24일에 타요. 6월 25일에 홍콩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이 막 니네 나라 난리 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자명은 못 돌아와서 중국에 들어와서 유자명 선생, 중국의 유명한 원예학자가 됐잖아요. 되려고 된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화항 선생 못 돌아와요. 전쟁 중이니까. 홍콩에 오랫동안 남아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4년 정도 더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광복과 환국은 우리가 그리던 것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오랫동안 잊혀져 있던 상해에서의 김문공사, 김시문 선생 등이 만든 이 김문공사가 남아서 인성학교가 여전히 활동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랫동안 우리는 독립운동가들끼리 이산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이 이산의 기업들이 다시 봉합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되짚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어찌됐건 나름대로 환국을 했습니다만 환국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임시정부의 조속한 한국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쉽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더라도 돌아올 때의 모양새, 자격, 나름대로의 어떤 기계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내에서의 동포들도 나름대로 환대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45년 12월 중국에서의 현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이 참혹한 면도 아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45년 12월 19일 이 우측에서 보시면 이 환영대회를 거치게 됐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나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동포와의 상봉, 교감 속에서 이러한 우리의 임시정부 역사를 나름대로 마무리하는 이런 환영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당시 여러 가지 환영과 경문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 한 3시간 했어야 되는데 2시간에 막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나중에라도 이건 자료로라도 참고해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 영상이 이제 만든 영상입니다. 임시정부 기념관 4층에 가서 보시면 정면에 보이는 바로 이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제가 아까 그 사진들 조금 조약하게 모아놨더니 만든 전시 영상업체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이 창가를 바라볼 때 비행기에서 고국의 하늘을 30년, 거의 30년 만에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다 막 수기에 넣죠. 창밖만 바라보고 있으면서 드디어 고국의 상공에 비행기가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에 대한 회고들,
뭐 백범 장준하 선생 돌베이 같은 데 보면은 백범이 들어와가지고 윤봉길, 아니, 안창호 선생 그 당시 묘소인 망우리를 가는데 막 아이들 막 뛰노는 소리가 들려서 초등학교에 급히 들어가, 종합초등학교인데 들어가서 막 울면서 학생들을 교장 선생님한테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국에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교단 위에 올라가서 애들한테 그런 격정적인 연설을 하면서 다들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내용들도 막 있게 되죠. 그런 나름대로의 서사가 이렇게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당대의 어떤 반갑게 맞이하는 그 모습들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안에서도 엄연한 현실도 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광복이라고 하는 것의 현실과 좀 이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네, 뭐 이렇게 모습들, 이렇게 사진들입니다. 제가 정말 강의할 때 시간 거의 어기는 적이 없는데 오늘 조금 좀 더 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광복과 이 임시정부의 환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한편 그 메시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임시정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좀 되짚어보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강의를 좀 진행했다는 걸 좀 생각해 주시고, 그 강의 그 자료 또 나중에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아까 2편 받는다는데 제가 실은 쉬는 시간에 2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하시고 혹시 물어볼 게 있으시면 끝나고 나와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